그럼 오늘 포럼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이문지 VIP 동물의료센터 암센터 원장님이십니다. 임 원장님은 반려동물 암치료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반려동물 암치료 무엇이 다를까요?입니다. 임 원장님 모시고 강연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서 수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중고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여러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좋아하실까, 어떤 얘기를 궁금해 하실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반려동물 암치료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는 일반 동물병원에서 전반적인 치료들을 하는 그런 수의사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15년 전 제가 암 환자들을 만나게 됐었을 때 암 진단을 하게 되면 보호자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얘가 암이라고요? 강아지도 암이 걸리나요? 이 질문을 근데 지금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동물들은 무언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얘기는 반려동물의 암치료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앞에 재밌는 강의들을 들었는데 동물병원 그중에서도 이제 반려동물의 치료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도 있으신 것 같고요. 좀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 얘기 나누면서 같이 그런 부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문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문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뮤노글로불린 G라는 말의 약자로 불리우는 얘긴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하라고 이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암 진단, 암에 걸리는 기전, 그 다음에 암이 치료되는 기전에 있어서 면역계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려고 이런 이름을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제 소개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0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동물 쪽은 산업동물이라고 하는 돼지, 소, 닭 이런 산업동물을 포함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실험동물 그리고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반려동물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000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0%가 채 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되는 거는 30% 정도가 암 환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000만 반려동물 중에 30%가 병원에 내원을 하고 그 30% 중에 30%가 종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10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은 개와 고양이가 조금씩 퍼센트는 다르지만 악성 종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는 보통 10마리 중에 5마리 정도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10마리 중에 3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의 질환들도 사실 사람하고 유사한 그런 심혈관 질환부터 다양한 내분비 질환까지 다양한 노령성 질환들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려동물,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화 하게 되면서 사람과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개, 고양이는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질환을 앓고 사망 원인도 굉장히 유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유전자 그 서열 분석이 다 끝났죠. 사람도 강아지에 대한 제놈 프로젝트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동일한 유전자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그 반려동물 관련된 이제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동물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빨리 동물 환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제 환자들 케이스로 보면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4,500마리 정도의 암 환자들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죠. 15년 암 진료한 의사가 4,500명밖에 못 봤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암 진료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의 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가장 순위가 높은 게 피부 종양의 발생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림프 종양, 그 다음에 유선 종양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질환들도 사람들에서 보고되는 빈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부위의 유사한 질환들이 종양으로 다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앞에 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환자들의 케이스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동물 환자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좀 높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물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호자들의 암에 대한 인식인데요.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 역시도 이제 굉장히 좀 침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가족분들의 걱정이 엄청나시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골수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암 치료를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동물 암 환자들을 보고 있는 지가. 그런데 이제 참 다르다라는 것도 느꼈고 참 비슷하다라는 것도 느꼈고 내가 보호자들한테 참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반려동물 암 환자들의 암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 뭔가 정확한 인지나 진단 과정 없이 무조건 말기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한 달도 못 살 것 같은데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이가 많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 아닌가요? 그러면 치료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항암을 힘드니까 항암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힘들게 하지 말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첫 번째 암 진단을 하고 나서 보호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로 했던 생각이 우리 아빠가 암이라고? 그 다음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질환은 어느 병원이 제일 잘하지?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8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도 나이가 많아서 치료를 못하겠다라든지 힘드시니까 하지 말라든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동물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땐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이 내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이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과잉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또 열거가 돼요. 그래서 치료를 망설이는 많은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암 환자가 암 진단을 받는 순간에
밥도 잘 먹고 컨디션도 좋고 살집도 통통하고 가족분들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저는 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는 데는 거기에도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암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나이가 많아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얘가 지금부터 치료를 받아서 6개월, 1년 더 생존을 할 수 있고 그동안 가족분들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를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나이가 많다는 게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호자들이 생각하실 때는 나이가 많아서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이 아이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녁에 배고파질 건데 아침밥 먹어야 되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다 그거랑 같나라는 표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또 얘기를 해요.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완치가 되는 노령성 질환이 있나요? 실제로 동물 환자들 중에서 지금은 당연히 치료를 하지만 10년, 15년 전만 해도 치료를 하지 않았던 많은 병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심장병, 그 다음에 콩팥질환, 만성심부전이라는 질환들도 동물 환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병도 우리가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나이 드시면서 고혈압, 심장약 이런 거 많이 먹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약들 한두 가지씩들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느냐, 어릴 때처럼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증상을 완화하는 것 뿐이죠. 심부전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환자들은 신장 투석 같은 것까지 진행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지금은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것에만 유독 완치가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노령성 질환들은 완치가 되지 않고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암 역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동물 환자들에 있어서 케어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를 뭐 몇 번씩 산책을 해야 되고 약을 먹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서 임신을 하게 돼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 환자의 좀 더 적극적인 케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항상 상담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들이라고 나열을 해봤는데, 사실 이 어떠한 것도 사람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물론 사람들도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산으로 들어갈 거야, 절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보죠. 주변에서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간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들도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명의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산으로 들어가자고 하실 분들 계실까요? 계신가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도 그 부분도 인정하고 뭐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퍼스트로 생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조금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 환자 중에 한 마리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환자는 9살의 웰시코기였었어요. 웰시코기라고 하는 아이들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고 귀여운 표정에 사랑받는 견종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런 표정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어요. 이 아이는 1년 전에 겨드랑이에 작은 혹이 발견이 됐는데 이 혹의 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암이 커지면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호자분은 다리를 절단하는 것은 이 아이한테 몹쓸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커져서 애가 힘들어하게 되면 안락사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시고 계속 병원에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아기는 아파하질 않는 거예요. 혹은 저만큼 저 옆에 있는 게 혹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쪽에 지금 옆구리에 달고 있는 게 혹이에요. 네, 저거를 끌고 다니면서 지금 옆이 터져가지고 상처가 바닥에 끌리는 정도의 상태인데 보호자가 계속 오늘은 못 보내겠어요. 이제 그쪽 병원 원장님하고 상담을 오늘 보내야 되나요? 아직 밥을 잘 먹는데 이거를 지금 6개월 이상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보호자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다시 뛰어다닐 수 있겠냐, 얘가. 이 혹이 너무 커서 질질 끌고 다니느라고 뛰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께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 이 종괴가 악성 종양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그랬더니 보호자분 하시는 말씀이 암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 검사가 된 게 없어요,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이걸로 1년을 지냈으니 전이가 됐거나 다른 합병증이 생겨 있는지도 살펴보자.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수술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수술을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환자 상태가 아직도 밥도 잘 먹고 잘 걸어 다니고 있으니 일단은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수술 전에 체크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뭐 다른 검사들에서도 당연히 문제는 없었는데 저 혹 크기가 자그마치 20cm가 넘는 혹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수술을 하고 무게를 재봤더니 혹 무게만 7kg예요. 7kg. 네, 저런 걸 끌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가 정말 너무너무 안쓰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잘 끝났어요. 다리 절단하지 않았어요. 잘 끝났어요. 자, 2주 뒤. 아까 첫 번째 사진하고 얼굴 표정이 바뀐 게 느껴지시나요? 네. 동물 환자들도 이거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아주 잘 지냈어요.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 종양은 맞았지만 악성도가 낮은 종양이어서 재발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어요. 조금 더 일찍 알고 조금 더 치료를 받았다면 이 환자는 좀 더 일찍 이런 표정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지금이나마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에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환자였었습니다. 이 환자 보면서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완치가 가능한 노령성 질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의 환자는 저희 집 강아지고요. 이미 별이 된 저희 신바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21살까지 장수를 하다가 떠났는데요. 이 아이가 15이 되던 해에 백내장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안과병원을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제 친한 친구들 병원이었지만 백내장 수술을 좀 해주고 싶어 라고 얘기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15살이면 이제 살 날 얼마 남았겠어? 게다가 이 친구는 심장병이 심하게 있었어요. 마르티스의 이제 좀 견종 특이성에 의해서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 2년 살면 충분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무리하게 수술은 하지 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6년을 더 살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시력을 완전히 잃고 나서의 2년 정도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6년을 더 살 줄 알았으면 그때 백내장 수술 해줄 걸. 누가 그랬어? 동물은 시력 없어도 산다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해줬던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야, 어떻게 괜찮다 그랬잖아. 근데 얘 되게 불편해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우울해. 그때 수술했었으면 6년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못 해준 게 난 지금도 너무 후회가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보호자분들에게 암치료 받는 도중에 백내장이 생긴다, 암치료 받는 도중에 노령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완치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암에 걸렸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의 불편함이 생기는 거는 막아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암이 왜 생기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암을 발견하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동물 암과 사람의 암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굉장히 세심한 보호자들이 만져보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라고 해서 만져봐서 오시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뭐 0.5cm짜리를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1cm, 2cm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검진이나 미용 도중에 발견되는 것도 사이즈가 작아요. 1cm 전후 정도 되는 부분에서 발견이 되죠. 사실 저는 이렇게 발견이 돼서 오는 환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때는 뭔가 할 수 있고 완치가 가능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비특이적인 임상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살이 좀 빠져요, 이런 증상들. 근데 확인해 보니까 뭐 간에 암이 있어요, 폐에 암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패턴인데요. 종양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이 파열됐어요, 비장이 파열됐어요, 빈혈이 심해졌어요, 뭐 황달이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 사실 암 환자는 응급실로 내원하는 순간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응급실 가셨다가 다음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암 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응급실 방문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이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사람하고 똑같아요. 진행 과정은. 그리고 사람에서처럼 다양한 종양들에서 스탠다드, 골든 스탠다드의 치료법과 진단 방법들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검사지만 동물에서는 보호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거는 넘어갈까요? 이렇게 해서 잠정 진단하에 치료를 합시다라고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 통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몇 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 몇 기입니다에 따라서 조기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완치를 위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진행된 질환일 경우에는 완화요법이라든지 호스피스 같은 치료들을 목표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호자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인지하는 것만으로 이 환자의 불편감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호자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고 이 환자의 사망까지의 과정을 같이 지켜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치료 과정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수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의 설명은 3분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진단받은 환자들을 데리고 1시간, 2시간 그 다음번 진료 때도 그 다음번 내원 때도 계속해서 상담을 하게 돼요. 왜냐? 사람은 내가 그 질환을 찾아보고 물어보고 공부를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환자에 대한 인지를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람에서와 동일하게 4가지 트랜지셔널한 치료 방법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면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완전 절제가 안 됐거나 사이즈를 줄여야 한다면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치료 후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면역 치료라 그래서 사람들에서 사용하는 뭐 PD-L1, PD-1 뭐 이니비터 이런 것들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종양학회에 참석했다가 어제 저녁에 지금 귀국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반려동물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가지 패턴을 다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으로 진행을 조금 더 단축시키거나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 2가지 연구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느낀 게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은 펫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저희 병원 이름도 그렇지만 컴패니언 애니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도 당연하게 하고 있는 동물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치료는 우리나라 반려동물도 다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먼 게 사실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 등등 각각의 종양의 종류별로 종양의 기수의 몇 기이냐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잘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 종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조금 살펴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피부 종양 중에 비만세포 종양이라고 하는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 종양으로 진단된 환자였는데요. 12살의 푸들 환자였었고 오른쪽 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궤양을 동반한 메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출혈이 생기기 시작해서 보호자가 내원을 하셨어요. 사실 이 종양이 이 정도로 커지려면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1cm 정도 되었을 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놔뒀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출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종양인지를 알기 위해서 세포 검사를 하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재 질환이라든지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촬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 이 환자는 지금 피부에서 발생한 비만세포 종양 3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 근처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가 동반되어 있고 합병증으로는 경미한 췌장염이 같이 동반이 된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스테이지에 따라서 기수에 따라서 스탠다드한 치료들이 추천이 되는데 3기 환자라고 한다 그러면 완치를 기대하기는 100%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양의 특성상 놔두게 됐을 경우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종괴의 버든을, 종괴 크기를 최소화하고 종괴가 전이되어 있는 림프절을 최소한으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줬을 때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종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호자들에게 상담을 드리고 완치가 가능하진 않지만 완화요법을 위한 치료를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질환이고 어떤 합병증들이 일어나게 될지 보호자에게 상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호자의 첫 번째 니즈는 사실 귀를 절단하고 싶지 않다였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혹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여서 귀 모양을 살려서 수술을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를 설득을 해서 귀 하나랑 목숨을 바꿀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일단은 귀 절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보호자는 일단 난 수술까지만 원한다. 항암 치료나 그 다음 치료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싶지 않으니 한 번의 수술로 완벽하게 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만으로는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의 씨앗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렸고요.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비만세포 종양은 특이하게 2단계에 거쳐서 종양의 악성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 악성도 지표 중에 이제 좋지 않은 것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인데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한 부위의 재발도 잘 일어나고요. 이제 간 비장의 전이도 빠르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만으로는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증상들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치료라 함은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들로 인해서 재발 지연을 하고 그다음에 전이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자분들은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이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재발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안락사를 결정하시게 된 케이스였어요.
두 번째 환자는 두 번째로 많은 림포마 환자인데요. 림포마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에서 비교적 발견이 쉬운 종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가 좀 많은 그런 프리밸런스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는 12살의 시주였었고 보호자분은 이제 림프절이 커졌어요. 일주일 전부터라는 이제 소견으로 근처 병원에 가셨다가 이제 검사를 받으시게 됐고 림프 종양이 의심된다고 해서 저희 병원 쪽으로 의뢰가 되셨던 환자인데요. 이 환자도 일단은 처음에 이제 신체 검사부터 환자의 전신 상태 평가, 그다음에 세포 검사를 통해서 림프 종양인 거를 진단을 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멀티센트릭 타입이라는 강아지들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고 4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식욕저하, 체중 감소가 동반되어 있는 서브스테이지 B 타입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하이그레이드 B셀 타입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종양 수반 증후군이라고 하는 합병증, 종양 합병증은 동반되어 있지 않은 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치료의 목표를 결정을 하는데요. 림프 종양은 역시 항암 치료로 이거는 치료를 합니다. 커진 림프절을 제거하는 치료는 아니고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치가 되는 종양은 아닙니다. 아직 동물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드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완화 목적으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보호자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을 하셨던 게 항암 치료에 대한 고민이신데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사람의 경우들을 이제 많이들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항암 치료를 했는데 엄청 고생하는 걸 봤다. 주변에 누가 강아지 항암 치료를 했다던데 항암하고 죽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듣고 오셔가지고 항암 상담을 하는 것도 한두 시간 정도 상담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역시도 골든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CHOP 치료라고 하는 사람에서 일반적으로 림포마의 치료를 사용을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생존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 그 다음에 싱글 에이전트로 독소루비신 했을 때 7개월에서 9개월,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PDS 치료를 받았을 때는 3, 4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환자들에서 케이스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는 거는 독소루비신 단독 프로토콜이에요. 제일 오래 사니까 CHOP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CHOP 프로토콜은 동물 환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을 해야 되고 비용도 독소루비신 단독 프로토콜에 비해서 4배 이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제가 관리하는 림포마 환자가 CHOP 프로토콜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5kg 기준, 10kg 미만 기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치료가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 4사이클이 돌아가니까 네, 2천만 원 정도, 6개월 안에 2천만 원 정도의 치료가 들어가는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시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동물한테 그 정도의 돈을 쓴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두 번째, 사람은 그만큼 안 드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네, 동물 환자들한테 그 정도 이상의 비용을 들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그만큼 안 드는데 본인 부담금이 적을 뿐이지 국가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이제 유선종양인데요. 사실 유선종양은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예방이 되는 질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 유교적인 마인드 때문인지 유선종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성화가 안 된 아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선종양 동물 모델을 더 이상 연구를 못 하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은. 근데 그 연구 프로젝트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종양들이 꽤 많이 있는데 다행인 점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새끼를 낳는다든지 이런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늘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많은 데서 얘기도 나오지만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이런 그 캠페인들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입양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14살의 포메라니안, 사실 소형견들의 평균 연령이 12살에서 13살 정도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그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제 이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부위에 유선 부위에 종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조직 검사상 악성 종양으로 확인이 됐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포 검사상 지금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것들은 유선 부위 쪽에 생겨 있는 지방종이었어서 양성병변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유선 종양 종괴 크기가 좀 커서 T2, N0, M0라고 하는 스테이지 2로 진단이 된 환자여서 이런 환자는 아직 완치를 위한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수술을 하고 나서 악성도 평가를 하게 돼요. 조직의 악성도 평가를, 그 조직의 악성도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강아지에서 지금 분류가 2018년도에 분류가 되고 있는 조직의 악성도에 관련된 분류표예요. 이렇게 많은 조직으로 강아지들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악성도가 높은 걸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있고 낮은 걸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도에 따라서 생존기간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같은 종양이지만 악성도가 낮은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생존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고요. 악성도가 그레이드 3인 경우는 평균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생존기간을 얘기할 정도로 짧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학적 악성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직학적 악성도와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항암은 어떤 사이즈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프로토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앞서 발표하신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아직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려동물 암센터라는 곳을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거는 지극히 표준 프로토콜이고요. 그 이상의 면역 치료를 하시는 분들,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 그 이상의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1년에 내가 반려동물에게 치료비로 쓸 수 있는 버짓이 어느 정도입니까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500만 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더 늘어나서 지금은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보호자들에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가노이드라든지 그런 약물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항암제 감성 검사라는 거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동물병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인사이트들을 좀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유니온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무엇이 다를까라는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동물은 혼자 병원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병원이 멀어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SRT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권역이 무너지고 삼성의료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다들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근데 정말로 동물 환자들은 제가 지금 환자들 군을 분석을 해봐도 병원 인근 10km, 20km 내에서 오는 환자들이 다수입니다. 80%에서 90% 정도? 그 외에서 물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근데 거리상의 문제가 꽤 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엄마 나 이 치료 해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치료에 경제적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게 보호자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치료를 선택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아까 이제 동물용 의약품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몸무게가 다 달라요. 사람은 제가 먹던 우리 이진환 대표님이 먹던 약 한 알 주시거든요. 항생제 이런 것들 다 한 알씩 나오잖아요. 쪼개서 주면 반알, 4분의 1쪽 이렇게 주기는 하지만 동물 환자들은 몸무게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제일 작은 애들은 1점 몇 킬로 되는 애들도 있고 큰 애들은 80킬로가 넘는 애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한 알로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단계들을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수의사들은 대부분 다 1kg짜리가 먹으면 되는 약, 5kg짜리가 먹으면 되는 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갈아가지고 약 만들어주는 거 정말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건 수의사들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좀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좀 길어졌나요? 네, 임 원장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